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삽별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재밌는 사연 들어보세요. 저 애가 제 아들인 건 변하지 않습니다. 재판 정안,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은 피고인석에 40대 중반 남자가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다. 그 옆엔 화장이 번진 여자. 증인석에 선 70 넘은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쥐고 있다. 판사가 묻는다. 피해자분, 피고인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노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린다. 방청석이 숨을 죽인다. 용서는 못합니다. 피고인석의 남자가 고개를 번쩍 든다. 눈가가 붉다. 하지만 노인이 다시 입을 연다. 저 애가 제 아들인 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남자가 무너져 내리듯 책상에 엎드려 흐느낀다. 재판장 안이 잠시 정적에 휩싸인다. 이 노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들은 아직 몰랐다. 이 평범해 보이는 노인이 지난 6개월간 겪은 지옥 같은 시간들을, 베트남 산골 사원에서 아들과 며느리에게 버려졌던 그날의 공포를, 그리고 74 나이에 다시 일어서기까지의 처절한 사투를. 드라마를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드라마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최동철은 올해 74이다. 서울 외곽 낡은 다세대 주택 2층에서 혼자 산다. 40년을 택시를 몰았다. 밤낮 없이 핸들을 잡고 서울 거리를 누볐다. 손님 뒷좌석에서 터져나오는 술 냄새, 담배 연기, 때론 욕설까지 참으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20년 전 이 빌라를 샀다. 당시 3천만 원이었던 이 집이 지금은 2억 5천만 원쯤 된다고 했다. 부동산 아저씨가 그랬다. 최동철은 그 말을 듣고도 별 감흥이 없었다. 팔 생각이 없으니까. 아내 김영희는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간암이었다. 병원비로 3천만 원을 썼지만 결국 못 살렸다. 장례식장에서 영정 사진을 보며 최동철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했다. 눈물샘이 말라버린 것 같았다. 아니, 슬픔을 느낄 여유조차 없었다. 그때 아들 최우진이 30이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입사한 지 2년째였다. 최동철은 아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아버지는 강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 뒤로 15년을 혼자 살았다. 택시 운전은 70대던 해까지 했다.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일을 놓을 수가 없었다. 일을 놓으면 생각이 너무 많아졌다. 영의 생각, 젊은 시절 고생하던 생각, 그리고 언젠가 올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이 밀려들었다. 차라리 핸들을 잡고 있는 게 나았다. 70 넘어서야 택시 회사에서 그만두라는 권유를 받았다. 사고 위험 때문이었다. 은퇴 후 1년쯤 지났을 때였다.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다. 상대는 한지영이라는 42살 여자였다. 아들보다 4살 어렸다. 백화점 명품관에서 일한다고 했다. 최동철은 처음 본 순간부터 뭔가 불편했다. 지영의 눈빛이 차가웠다.
웃을 때도 눈은 웃지 않았다. 하지만 아들이 좋다는데 뭐라고 할 수 없었다. 늦은 나이에 겨우 만난 인연이니까. 아버지, 지영이가 아버지 잘 모실 거예요. 우진이 그렇게 말했다. 최동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믿고 싶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다. 하객도 20명 남짓. 최동철은 낡은 양복을 꺼내 입고 식장에 갔다. 우진 회사 동료 몇 명과 지영 친구들이 전부였다. 주례는 따로 없이 간단한 선서만 했다. 식이 끝나고 우진 부부가 최동철에게 인사를 했다. 아버지, 저희 신혼여행 다녀와서 자주 찾아뵐게요. 그래, 잘 다녀와라. 최동철은 그렇게 말하고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빈집은 여전히 냉랭했다. 부엌 싱크대에 설거지가 쌓여 있었다. 최동철은 묵은 반찬들을 꺼내 저녁을 먹었다. 혼자 먹는 밥은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결혼 후 1년쯤 지났을 때 우진이 전화를 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저희 집으로 오세요. 지영이가 아버지 모시고 싶대요. 최동철은 가슴이 뭉클했다. 며느리가 자신을 챙긴다는 게 고마웠다. 주말이 되어 우진 부부가 사는 아파트로 갔다. 20평대 빌라였다. 전세로 산다고 했다. 보증금이 2억이라고 했다. 최동철은 속으로 놀랐다. 2억이면 자기 빌라 값이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지영이 음식을 차려냈다. 갈비찜, 나물 몇 가지, 된장찌개. 정성스럽게 차린 상이었다. 최동철은 숟가락을 들었다. 맛있네. 아버님, 많이 드세요. 제가 아버님 입만 맞추려고 간 약하게 했어요. 지영이 웃으며 말했다. 최동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먹었다. 우진도 옆에서 거들었다. 아버지, 요즘 건강은 어때요? 병원은 다니세요? 나야 뭐, 그냥저냥이지. 무릎이 좀 시리긴 한데, 나이 먹으면 다 그렇지. 아버지, 무릎 주사 맞으면 좋아진대요. 다음에 제가 병원 모셔다 드릴게요. 우진의 말에 최동철은 괜히 미안해졌다. 아이고, 그럴 것까지야. 내가 알아서 갈게. 아니에요, 아버지. 저희가 모셔야죠.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지영이 과일까지 깎아왔다. 최동철은 이런 대접이 어색했다. 혼자 살면서 과일을 깎아 먹어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났다. 아버지. 우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아버지께 뭔가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해외여행이요. 해외여행.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최동철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다. 해외여행은 무슨, 나이 들어서 그런 건 무슨. 지영이 최동철의 팔을 붙잡았다. 아버님, 요즘은 70, 80에도 다들 가세요. 저희가 아버님 모시고 가고 싶어요.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우진도 거들었다. 아버지, 진짜예요. 저희가 계획 다 짰어요. 베트남 다낭이요. 날씨도 좋고 음식도 맛있대요. 아버지 좋아하실 거예요.
최동철은 잠시 망설였다. 사실 평생 한 번도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었다. 택시 운전하면서 김포공항, 인천공항은 수없이 갔지만 정작 자신이 탑승객이 되어 본 적은 없었다. 언젠가 영희가 살아있을 때 말했었다. 여보, 우리도 언젠가 비행기 타고 어디 가봐요. 나중에 돈 좀 모으면. 그렇게 대답했었다. 하지만 나중은 오지 않았다. 영희는 병원 침대에서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 어때요? 우진이 다시 물었다. 최동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럼 한번 가볼까? 지영이 환하게 웃었다. 아버님, 진짜 좋아하실 거예요. 저희가 알아서 다 준비할게요. 아버님은 그냥 여권만 만드시면 돼요. 그날 저녁 최동철은 우진 부부에게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다. 해외여행. 평생 처음 가는 해외여행. 영희한테 미안했다. 당신과 함께 가지 못해서. 하지만 한편으론 기뻤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이렇게 챙겨준다는 게. 집에 도착해서 서랍을 뒤졌다. 오래된 회중시계가 나왔다. 영희가 결혼 10주년 때 선물한 시계였다. 최동철은 시계를 꺼내 들었다. 태엽을 감았다. 째깍째깍 시계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렸다. 영희야, 나 드디어 비행기 타본다.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시계를 가슴에 품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2주일 뒤 우진이 다시 전화를 했다. 아버지, 여권 사진 찍으러 가셔야 해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아니다. 내가 알아서 갈게. 아버지, 그냥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서류도 같이 챙겨야 하거든요. 결국 우진이 차를 몰고 와서 최동철을 태웠다. 구청 근처 사진관에 가서 여권 사진을 찍었다. 사진사가 말했다. 어르신, 정면 보시고 웃지 마세요. 플래시가 터졌다. 최동철은 어색하게 정면을 바라봤다. 사진이 나왔다.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주름투성이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처진 눈꺼풀. 이게 정말 나인가 싶었다. 아버지, 사진 잘 나왔네요. 우진이 웃으며 말했다. 최동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구청에 가서 서류를 제출했다. 우진이 알아서 다 처리했다. 최동철은 그저 옆에 서서 지켜볼 뿐이었다. 아버지, 일주일 뒤에 여권 나와요. 그때 같이 찾으러 올게요. 그래.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우진이 말했다. 아버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뭔데? 통장 하나만 저한테 맡겨주시면 안 될까요? 최동철은 우진을 쳐다봤다. 통장? 네, 해외에서 카드 쓰면 수수료가 많이 나와요. 제가 아버지 계좌를 제 인터넷 뱅킹에 연결해 놓고 필요한 것만 결제하면 훨씬 저렴해요. 영수증 다 모아서 보여드릴게요. 최동철은 잠시 망설였다. 우진이 다시 말했다. 아버지, 저 믿으셔야죠. 제가 아버지 돈 함부로 못 써요. 다 기록 남으니까요.
최동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았다. 집에 도착해서 최동철은 통장을 꺼냈다. 적금 통장이었다. 잔액이 7천만 원 정도 있었다. 40년 동안 모은 돈이었다. 우진에게 통장을 건넸다. 이거 잘 부탁한다. 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우진이 통장을 받아들었다. 그 순간 우진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다. 최동철은 그걸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못 본 척했다. 보고 싶지 않았다. 여권이 나왔다. 우진이 가져다 줬다. 최동철은 여권을 펼쳐봤다. 대한민국 여권. 자신의 사진과 이름이 박혀 있었다. 신기했다. 이 작은 책자 하나로 외국에 갈 수 있다니. 아버지, 출국은 다음 주 금요일이에요. 제가 목요일에 캐리어 하나 사드릴게요. 캐리어까지? 네, 아버지 옷이랑 세면도구 싸야 하잖아요. 우진이 웃었다. 최동철은 괜히 미안했다. 내가 돈을 내야 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아버지. 저희가 모시는 건데 당연히 저희가 사드려야죠. 목요일이 되었다. 우진이 캐리어를 들고 왔다. 검은색 캐리어였다. 바퀴가 4개 달려 있었다. 아버지, 이거 끌면 편해요. 한번 해보세요. 최동철은 캐리어를 끌어봤다. 가벼웠다. 우진이 캐리어를 열어서 옷을 넣는 법을 알려줬다. 아버지, 반팔 티셔츠 서너 벌이랑 속옷, 양말 챙기세요. 베트남은 더우니까 얇은 옷이 좋아요. 알았다. 우진이 가고 나서 최동철은 캐리어에 짐을 쌌다. 낡은 티셔츠 4벌, 속옷, 양말, 세면도구. 마지막으로 영희의 회중시계를 넣었다. 이것만은 꼭 가지고 가야 할 것 같았다. 출국 당일 아침, 우진 부부가 차를 몰고 왔다. 최동철은 일찍부터 준비하고 있었다. 새벽 4시부터 잠이 안 와서 뒤척였다. 5시에 일어나 씻고 옷을 갈아입었다. 낡은 양복을 꺼내 입었다. 영희 제사 때만 입던 옷이었다. 우진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버지, 준비 다 됐어요? 응. 지영도 따라 들어왔다. 오늘따라 화장을 진하게 한 것 같았다. 아버님, 양복은 왜 입으세요? 비행기 안에서 불편하실 텐데. 괜찮다. 이게 편하다. 지영이 입술을 삐죽 내밀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우진이 캐리어를 들었다. 아버지, 가시죠. 차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갔다. 새벽 6시였지만 고속도로는 벌써 차들로 붐볐다. 우진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옆자리엔 지영이 앉아 있었다. 최동철은 뒷자리에 혼자 앉았다. 창밖을 바라봤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하늘, 가로등 불빛, 지나가는 차들. 평생 택시를 몰면서 수없이 봤던 풍경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자신이 운전대를 잡고 있지 않았다. 손님이 되어 뒷자리에 앉아 있었다. 공항에 도착했다.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 캐리어를 끌고 가는 사람들, 아이 손을 잡고 가는 가족들, 배낭을 맨 젊은이들.
최동철은 그 사이에서 조금 위축되었다. 우진이 최동철의 팔을 잡았다. 아버지, 저 따라오세요. 사람 많으니까 잃어버리면 안 돼요. 체크인 카운터 앞에 줄을 섰다. 우진이 여권과 비행기표를 꺼냈다. 최동철은 그저 옆에 서 있었다. 직원이 여권을 확인하고 탑승권을 건넸다. 짐도 붙였다. 검은 캐리어가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사라졌다. 아버지, 저거 다낭 공항에서 찾으면 돼요. 그래.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다. 신발을 벗고 가방을 엑스레이에 통과시켰다. 최동철은 허리춤에 회중시계가 걸리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아무 문제 없었다. 출국 심사를 받았다. 심사관이 여권을 보더니 도장을 찍었다. 이제 정말 외국으로 가는 거구나 싶었다. 탑승 게이트로 갔다.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다. 우진이 커피를 사왔다. 아버지, 커피 드세요. 고맙다. 커피를 마시면서 주위를 둘러봤다. 외국인들도 많이 보였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같은 소리들이 들렸다. 최동철은 이 소리들 사이에서 자신이 참 작게 느껴졌다.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다. 우진이 일어났다. 아버지, 이제 타요. 비행기에 올랐다. 복도가 좁았다. 사람들이 짐을 선반에 올리느라 북적거렸다. 좌석을 찾았다. 창가 쪽이었다. 최동철이 창가에 앉고 우진이 가운데, 지영이 복도 쪽에 앉았다. 좌석이 생각보다 좁았다. 안전벨트를 맸다. 승무원이 안전수칙을 설명했다. 최동철은 귀 기울여 들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활주로를 천천히 달렸다. 점점 속도가 붙더니 갑자기 확 떠올랐다. 최동철은 창밖을 봤다. 땅이 점점 멀어졌다. 건물들이 작아졌다.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 하얀 구름뿐이었다. 신기했다. 이게 하늘 위구나. 우진이 옆에서 물었다. 아버지, 어때요? 무섭지 않으세요? 아니, 괜찮다. 사실 조금 무서웠다. 하지만 아들 앞에서 무섭다고 말하기 싫었다. 비행기는 계속 날았다. 식사가 나왔다. 작은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밥과 반찬. 최동철은 천천히 먹었다. 맛은 별로 없었지만 배는 채워졌다. 4시간쯤 지났을까?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했다. 귀가 먹먹했다. 우진이 말했다. 아버지, 하품하시면 귀 뚫려요. 하품을 했다. 조금 나아졌다. 비행기가 착륙했다. 착륙할 때 충격이 있었다. 최동철은 손잡이를 꽉 잡았다. 비행기가 멈췄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짐을 꺼냈다. 다낭 공항에 도착했다. 덥고 습한 공기가 확 밀려왔다. 입국 심사대 앞에 줄을 섰다. 지영이 말했다. 아버님, 여권만 보여주시면 돼요. 웃으면서요. 심사관이 여권을 받아서 확인했다. 도장을 찍었다. 통과했다. 짐 찾는 곳으로 갔다. 컨베이어 벨트에서 검은 캐리어가 나왔다. 우진이 들었다.
아버지, 이제 호텔 가요. 공항 밖으로 나왔다. 택시를 잡았다. 우진이 기사한테 영어로 말했다.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택시에 탔다. 창밖으로 야자수가 보였다. 오토바이들이 엄청 많았다. 사람들이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다. 신기한 풍경이었다. 호텔에 도착했다. 작은 호텔이었다. 우진이 체크인을 했다. 방 2개를 잡았다고 했다. 하나는 최동철이 쓰고 하나는 우진 부부가 쓴다고 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갔다. 방문을 열었다. 깨끗한 방이었다. 침대, 책상, 텔레비전이 있었다. 창문을 열었다. 바다가 보였다. 파란 바다. 최동철은 한참 바다를 바라봤다. 영희한테 보여주고 싶었다. 우진이 노크를 했다. 아버지, 잠깐 쉬세요. 저녁 먹으러 나갈게요. 그래. 침대에 누웠다. 피곤했다. 눈을 감았다. 잠이 솔솔 왔다. 저녁 무렵 우진이 깨웠다. 아버지, 일어나세요. 밥 먹으러 가요.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나왔다. 호텔 근처 식당으로 갔다. 베트남 음식이었다. 쌀국수를 시켰다. 국물이 시원했다. 고수 냄새가 강했지만 먹을 만했다. 아버지, 맛있어요? 응, 괜찮다. 지영이 옆에서 사진을 찍었다. 스마트폰으로 계속 찍었다. 아버님, 인증샷 남겨야죠. 최동철은 어색하게 웃었다.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다. 방에 들어와서 씻고 잠을 잤다. 낯선 곳에서의 첫날 밤이었다. 챕터 1 통계. 글자 수 5247자. 단어 수 1891개. 누적 글자 수 5247자. 이틀째 아침이 밝았다. 최동철은 새벽부터 눈이 떠졌다. 시차 때문인지 잠이 오지 않았다. 창문을 열었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다.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회중시계를 꺼냈다. 태엽을 감았다. 째깍째깍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렸다. 우진이 노크를 했다. 아버지, 아침 먹으러 가요. 호텔 식당에서 조식을 먹었다. 빵, 과일, 커피. 간단한 식사였다. 지영이 말했다. 아버님, 오늘은 시내 구경 가요. 시장도 가고 성당도 가고요. 그래. 택시를 타고 시내로 갔다. 한 시장이라는 곳에 갔다.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 온갖 물건들을 팔고 있었다. 과일, 야채, 생선, 옷, 신발. 냄새도 강했다. 향신료 냄새, 생선 비린내, 과일 향이 뒤섞였다. 최동철은 우진 뒤를 따라다녔다. 지영이 이것저것 구경했다. 가방 하나를 샀다. 우진이 돈을 냈다. 점심은 쌀국수 집에서 먹었다. 어제와 비슷한 맛이었다. 오후엔 성당에 갔다. 분홍색 성당이었다. 예뻤다. 사진을 많이 찍었다. 지영이 최동철 옆에 서서 셀카를 찍었다. 아버님, 웃으세요. 최동철은 억지로 웃었다. 저녁엔 해변가로 갔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아름다웠다. 최동철은 한참 석양을 바라봤다. 영희가 생각났다. 당신과 함께 이 석양을 봤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버지, 사진 찍어 드릴게요. 우진이 스마트폰을 들었다. 최동철은 바다를 배경으로 섰다. 플래시가 터졌다. 사진이 찍혔다. 아버지, 잘 나왔어요.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줬다. 사진 속 최동철은 어색하게 서 있었다. 뒤로 석양이 물든 바다가 보였다. 저녁을 먹고 호텔로 돌아왔다. 방에 들어가려는데 우진이 불렀다. 아버지, 잠깐만요. 왜? 저희 방으로 오세요. 얘기 좀 할게요. 우진 부부 방으로 갔다. 침대에 앉았다. 우진과 지영이 마주 앉았다. 지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님, 내일은 좀 특별한 데 가려고 해요. 특별한데? 우진이 거들었다. 네, 산 쪽이에요. 관광객들이 잘 안 가는 곳인데 경치가 정말 좋대요. 사원도 있고요. 산? 멀어. 차로 3시간. 좀 멀긴 한데 가볼 만한 가치가 있대요. 최동철은 조금 망설였다. 3시간이면 꽤 먼 거리였다.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나? 지영이 최동철의 손을 잡았다. 아버님, 저희가 다 알아봤어요. 진짜 좋은 곳이래요. 아버님 좋은 사진도 많이 찍고요. 우진도 말했다. 아버지, 도시만 구경하면 재미없잖아요. 자연도 보셔야죠. 최동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았다. 가자. 지영이 환하게 웃었다. 아버님,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할게요. 6시에 로비에서 만나요. 알았다. 방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누웠다. 왠지 불안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하지만 곧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새벽 5시에 일어났다. 씻고 짐을 챙겼다. 6시에 로비로 내려갔다. 우진 부부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호텔 밖에 승합차 한 대가 서 있었다. 베트남 기사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 타세요. 차에 탔다. 최동철은 뒷자리에 앉았다. 우진과 지영은 중간 자리에 앉았다. 차가 출발했다. 아직 어두웠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보였다. 1시간쯤 가니 날이 밝기 시작했다. 도시를 벗어났다. 논밭이 보였다. 야자수가 길 양옆에 늘어서 있었다. 차는 계속 달렸다. 포장도로가 끝나고 비포장도로가 시작됐다. 차가 덜컹거렸다. 최동철은 손잡이를 잡았다. 2시간쯤 더 갔다. 산이 보이기 시작했다. 길이 점점 좁아졌다. 차가 산길을 올라갔다. 커브길이 많았다. 최동철은 속이 메스꺼웠다. 하지만 참았다. 3시간쯤 지났을 때 차가 멈췄다. 작은 휴게소 같은 곳이었다. 주차장에 차 몇 대가 서 있었다. 사람은 별로 없었다. 우진이 말했다. 아버지, 내려요. 화장실 다녀오세요. 차에서 내렸다.
공기가 시원했다. 산 냄새가 났다. 화장실을 찾았다. 낡은 화장실이었다. 볼일을 보고 나왔다. 우진 부부가 차 옆에 서 있었다. 아버지, 여기 그늘에서 좀 쉬고 계세요. 저희가 입장권 사올게요. 입장권? 네, 사원 들어가려면 표를 사야 한대요. 금방 올게요. 휴게소 옆에 플라스틱 의자가 몇 개 있었다. 최동철은 그 중 하나에 앉았다. 우진 부부가 어디론가 갔다. 햇빛이 뜨거웠다. 모자를 쓰지 않았더니 머리가 지끈거렸다. 10분쯤 지났다. 우진 부부가 안 보였다. 주위를 둘러봤다. 사람이 몇 명 지나갔다. 다들 외국인이었다. 한국 사람은 없었다. 20분이 지났다.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일어나서 주위를 둘러봤다. 우진도 지영도 보이지 않았다. 차를 봤다. 아까 타고 온 승합차가 없었다. 주차장을 다시 봤다.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사라졌다. 가슴이 철렁했다. 휴대폰을 꺼냈다. 우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울렸다. 한참을 기다렸다. 현재 고객님께서는 전원을 꺼두셨거나 통화 권역 밖에 계십니다. 식은땀이 났다. 다시 걸었다. 똑같은 멘트가 나왔다. 이번엔 지영에게 걸었다. 현재 고객님, 오늘도 저와 함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에 자신의 나이를 적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행복한 하루가 되실 겁니다.